주진우 라이브. 2021년 2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열기가 뜨겁습니다. 민심은 부동산 정책에 꽂혀 있는데요.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고 나면 오르는 서울 집값, 우리는 어디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주진우 라이브 신년기획 도울은 왜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에서 불법 사찰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간인 정치인에 대한 불법 사찰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범죄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선거용 이슈라고 반발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사건들도 다 전수조사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비록에서 안민석 조경태 의원에게 그 의견 물어보겠습니다. 프로배구 선수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학폭이 드러나면서 나도 학교폭력의 피해자다, 학폭 미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집단 괴롭힘이 스포츠계, 연예계, 사회 전체에 깊이 퍼져 있는데요. 이 폭력과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해선 어디부터 변화해야 할까요?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바람 쌀쌀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 속에서 햇볕은 봄입니다. 절기상 오늘이 우수입니다. 봄비가 오고 새싹이 돋는다는 우수가 왔습니다. 곧 경칩이 다가옵니다. 따뜻한 여러분의 이야기로 우리 봄 맞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많은 얘기 보내주셔서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어요. 오늘도 주진우 라이브에서 봄을 먼저 좀 찾아보겠습니다. 봄 소식, 봄 이야기 들려주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줄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날씨가 춥습니다. 그런데 볕은 따갑습니다. 네. 따뜻해요.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이 오는데 코로나 확진자는 줄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또 600명대를 넘어서 621명이 나왔습니다. 네. 어제랑 똑같은 수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예. 국내 발생 확진자도 590명으로 공교롭게도 어제와 똑같습니다. 어제와 오늘 그냥 확진자 수가 똑같더라고요. 참 신기한 날이었어요. 네,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 경기도가 2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9명 등 수도권 확진자가 432명이 나왔습니다. 남양주 그 공장들 어떻게 됐습니까? 네, 남양주 진거읍의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쏟아진 확진자가 오늘 반영이 됐고, 충남 아산의 귀뚜라미 보일러 확진자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남양주 최초 확진자가 검사를 받고 바로 양성이 나왔는데요. 네. 착오로 이 검사 통보가 늦어지면서 이분의 활동 반경이 넓어졌다라는 데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공장 노동자들에 대한 전수 검사도 사흘이 늦어졌고요. 예. 그리고 아산 확진자분들 중에 일부는 코로나19가 퍼진 상황을 모르고 설에 고향을 가신 분도 있어서 관련 확진자가 전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 감염이 크게 일어난 두 공장의 경우 이른바 산밀 작업 환경으로 인한 확산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제조업 전반에 대한 방역 검사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좀 재편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오늘 큰 방향을 밝혔는데요. 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단순화하는 형태로 개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현행 5단계의 체계를 좀 줄이고요. 이 다중이용시설 등 생업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인원 제한 등으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5인 이상 금지, 4인 이상 금지 이런 식으로 밀집도 조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아울러 각 시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역 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요. 관련 협회 및 지역 차원에서도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경제를 위해서 자율성을 준다. 그런데 잘못하면 바로 그 처벌을 강화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네. 신현수 민정수석 휴가를 떠났네요. 네, 이 논란의 중심의 인물인데요.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휴가를 떠났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내일까지 휴가를 가겠다라고 휴가원을 제출했다고 하고요.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직후 주말이 이어지는 만큼 신현수 수석은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할 예정입니다. 저기 수석들은 일요일 날도 출근하니까 일요일부터 출근할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이 신현수 수석이 휴가를 다녀온 후에 어떤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라면서 충분히 숙고하고 본래 모습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신현수 수석이 사의 의사를 바꾸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시간을 주면서 사의 반려 의지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현수 수석이 재고의 여지를 열어둔 것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특히 이 박범계 장관이 이미 신 수석에게 사과를 했거나 공개석상에서 유감 표명도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온다고 합니다. 네, 박범계 장관이 유감 표명을 했고요. 신현수 수석이 돌아오면 구체적으로 합의를 할 거라고 또 더 얘기를 나누겠다고 지금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에서 사찰을 했어요. 민간인 사찰을 국회의원도 사찰했고요. 이 사찰 논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 그리고 문화예술인 등 약 1000여 명의 민간인들을 사찰한 문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면서 선고용이라고 얘기하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불법 도청 등 사찰이 있었다면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까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04년 국가정보원 불법 도청 사건의 주인 검사를 맡았던 박민식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부산시장 예비후보고요. 그렇습니다. 그 인권 대통령으로 불렸던 김대중 정부 때 역대 국정원 사상 가장 조직적인 불법 도청이 이루어졌다라고 비판하면서 당시의 불법까지 모두 밝히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면서 국민의힘은 이명박 박근혜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 국민 앞에 먼저 진실을 고백하고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에 가장 불법 도청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네. 그 당시에 처음으로 국정원의 도청 내용을 고백하고 처벌을 했었죠.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네, 이 문다혜 씨 측이 자신의 아들이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외손자인 서모 군의 이 특혜 진료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곽상도 의원은 지난해 12월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이 서 군이 같은 해 5월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 행위가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조금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서군이 소아과로 진료 예약을 한 후에 네. 이 통상은 다른 과에 갈 일이 있으면 다른 과 예약을 잡고 다른 날 방문을 하기 마련인데 이 서모군은 당일에 바로 현장에서 다른 과 예약을 잡고 이 다른 과로 바로 진료를 갔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그 당일날 다른 과로 진료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 곽상도 의원 측은 이 다른 사람들은 통상 이 며칠씩 기다려서 진료를 받는데 이 특혜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서모군이 태국에서 재학 중에 있는데 한국에 들어왔을 때 자가격리를 제대로 했는지 밝히라라면서 따지고 있는데요. 이렇다 할 근거는 없고요.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 아들 문준용 씨의 코로나19 예술가 지원금에 대해서도 지난 설에 의혹을 계속 쏟아낸 바 있습니다. 네. 문다혜 씨 측 법률 대리인인 오선희 변호사는 이 서구는 병원을 방문한 날 소아청소년과 진료만 받았다라면서 다른 과의 진료도 받았다는 내용은 허위 사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예 사실관계가 틀렸다라는 건데요. 네. 아울러 대통령 가족이어서 정쟁을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린아이의 진료 기록까지 거짓으로 이용하는 것은 큰 문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죠. 대통령 가족이 지금 곽상도 의원을
고발한 거는 처음인가요? 네, 네, 그런 뉴스가 기억나지 않지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죠. 앞으로 고등학생들도 대학생처럼 수강 신청을 하고 수업을 듣게 된다면서요? 네, 교육부는 어제 그 2025학년도부터 고교 학점제를 전면 도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이면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아이들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요. 네. 모든 고등학교에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이 필수적인 공통 과목을 제외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과목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원하는 과목을 만들어 달라라고 할 수도 있고요. 꼭 대학교처럼요? 네, 다른 학교 수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학교까지요? 네. 어. 학생들은 3년간 192학점을 들어야 하고요. 학점을 모두 따야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출석 일수가 적거나 성취율이 부족하면 미이수 등급, 그러니까 대학으로 치면 F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막 조기 졸업도 하고 그런 건가요? 그럴 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학 중에 계절 학기를 들을 수도 있는데 네. 학점을 몰아서 들을 수 없도록 학기별 최소 그리고 최대 수강 학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기 졸업은 안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학년 학생들이 3학년 수업을 들을 수도 있는데 학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학생들에 대한 평가는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는데요. 아무래도 상대평가를 하면은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뭐 수강 그렇죠. 인원이 적거나 상위권이 많이 듣는 과목을 꺼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이 도시와 농촌 간 그리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학교마다 교육 여건이 제각각 다른 측면이 있어서 학점제가 오히려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 방식 하에 대입제도의 전면 개편도 불가피해지는 만큼 교육부는 3년 뒤에 새로운 대입제도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부터 도입한다고 했으니까 아직은 준비할 시간이 좀 있습니다. 네네. 네, 어떻게 세심하게 준비해서 이 개편이 조금 교육 개혁을 위해서 한 발짝 좀 나갔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이 서울시교육청이 세화고와 배제고에 대해 자율형 사입고 지정을 취소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세화고와 배제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2019년 7월 이 서울시교육청이 경희, 배제, 세화, 숙문, 신일, 중앙, 이대부고, 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에 대해서 운영성과 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가 된 바 아니, 있습니다. 평가 점수 미달 때문에 지금 승인이 취소됐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배제고하고 세화고 측은 그동안 법정에서 이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변경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평가 기준이 자의적이고 모호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반면에 교육청은 평가 항목 그리고 변경 기준은 심사숙고대에 충분한 고지를 거친 것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법원은 자사고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서서 지난해 12월에도 부산에서 해운대고가 이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반발해서 낸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자면서 지금 자사고를 폐쇄하겠다는 게 이게 이 정부 이 교육부의 방침인데 아무튼 교육부의 방침 정책 방향과는 다른 판결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방일영 전 조선일보 회장의 아들이자 방상훈 현 조선일보 사장의 동생인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회장이 오늘 향년 69세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코리아나호텔 부사장, 사장을 거쳐서 2016년부터 회장을 맡아왔습니다. 논란이 많았는데요. 네. 고 장자연 씨가 사망하기 전인 2007년 10월 이 서울 청담동 중식당에서 방용훈 사장과 식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단둘이 만났던 것은 아닌데요. 고인이 사망 후에 남긴 문건에서 조선일보 사장이란 글을 남겨서 이 방용훈 회장을 지칭한 것 아닌가 의혹이 제기된 바 있지만 확인할 길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부인 이미란 씨가 한강에서 투신해 목숨을 잃은 바 있는데요. 이 사망 원인이 이 방용훈 씨와 자녀들의 가정폭력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자녀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학대 혐의를 인정해서 유죄로 인정을 했는데요. 방용훈 씨는 관련해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방용훈 씨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죠. 네, 이 또한 이미란 씨의 언니 집에 찾아가서 흉기로 문을 부수면서 협박을 한 바 있는데 검찰은 CCTV가 방송에 보도가 됐음에도 증거가 없다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네. 맥도날드 알바생이 탈의실에다 몰카를 설치했다가 구속됐습니다. 네, 이 맥도날드에서 근무한 20대 남성이 무려 1년 6개월간 직원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남 창원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근무했고요.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두고 여직원들이 옷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해서 촬영된 영상을 사람별로 분류 편집해서 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범행은 지난해 12월 중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직원이 이 남성의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밝혀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이 남성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영상 101개를 찾았고요. 피해자만 20명 정도에 달하고 그중에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편 이 남성의 외장하드에는 이 박사방에서 다운로드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많은 양의 아동 성착취물 영상도 발견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몰카 혐의로 구속되지 않았어요. 얼마 전까지는. 네네. 그런데 지금은 거의 구속됩니다. 자, 뭐 호기심에 한번 그랬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명백한 범죄고요. 구속됩니다. 구속됐습니다. 이번에도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440님께서 김제에서 빨래방 합니다. 고객님들이 겨울 점퍼, 겨울 입을 빨래하러 가게 찾아옵니다. 와, 벌써요? 아직 추운데요. 그리고 96.9MHz 주진우 라이브 강추합니다. 아, 김제에서는 96.9MHz군요. 아, 김제가 또 저희 선생님들의 고향이어가지고, 유정식 선생님 고향이어가지고 내가 김제를 좋아하는데. 9837님께서 군대 선임에 구타 당했는데요. 환갑 나이에도 피가 거꾸로 솟는데요. 그 선임도 죗값을 물었으면 합니다. 아직도 학교 폭력에 대해서 그 아픔 상처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군대 선임한테 환갑 나이에도 아직도 죗값을 물고 싶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폭력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6755님께서 오늘 친구 집에 갔는데요. 친구 집에 5명이 모였어요. 제가 용감하게 말해서 한 명이 자기 집에 갔어요. 제가 생각해도 100점이에요. 칭찬해 주세요 얘기했는데 네, 훌륭하십니다. 칭찬해 드릴게요. 칭찬. 6151님, 학폭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서 예능 프로에서 장난으로 상대방을 뿅망치로 치는 행위조차 삼가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친구나 누구를 뭐 장난으로라도 이렇게 한 번씩 그러진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건 잘못됐구나. 장난으로라도 이렇게 때리는 거는 이렇게 꿀밤도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꿀밤 때리거나 제가 장난친 거에 대해서도 사과하겠습니다. 네, 뿅망치도 삼가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오늘 낮 12시 15분경인데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토평나들목에서도 연기가 확인이 되는데요.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하남분기점에서 토평까지 6km 정체고요. 이전 판교에서 성남요금소까지도 구리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동탄 부근에서 수원까지, 또 판교에서 정체고요. 달래내국에서 반포 쪽으로 막힙니다.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서초, 신갈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있고, 강변북로 구리 방향으로 가양대교에서 난지나들목 쪽으로 사고 여파받고 있습니다. 또 서강대교부터는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일산 쪽으로는 성수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 막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반대 하남 쪽으로는 노량진 수안시장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학교 폭력, 집단 괴롭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스포츠계, 연예계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목소리들도 많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학교 폭력, 어디부터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까요? 조정실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장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정실입니다. 네, 학교 폭력에 대한 폭로가 체육계를 넘어서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회장님? 네. 지금 비록 미성숙한 청소년 시기에 철없이 저지른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는 사회 전반에 알리게 되는 큰 울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물론 무분별하고 거짓된 폭로에 대한 걸름망이 필요하겠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시시해왔던 체육계의 잘못된 악습에 대해 바로 잡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학교 폭력 폭로가 잇따르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 과거에는요, 피해를 당해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 옛날 네. 일이고 옛날 선생님한테 이럴 수도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오히려 또 음파에 축소돼서 오히려 보복을 대응하거나 하는 두려움으로다가 신고를 못했지만요. 네. 현재는 지금 가해자를 엄벌하는 사회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피해자들이 이 파급 효과가 큰 그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분노를 저희는 쏟아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아까 저희 청취자분도 군대에서 당한 폭력인데 환갑이 지나서도 이게 씻어지지 않나 봐요. 그 후유증과 예, 맞습니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학교 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힘들다고 호소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 피해 가족들은 일단은 피학생 자녀들이 하루빨리 피해의 아픔을 극복하고 다시 온전하게 학교로 돌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네. 그렇지만 제대로 사과도 없이 자신들이 처벌을 피하고자 회피하는 모습을 볼 때면은 그 상처는 더 커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피해 가족들이 오랜 치료 기간과 이게 소송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지만 또 가정 내에 분란들이 일어나서 분위기가 전혀 전과 같지 않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학교 폭력 가해자들은 있잖아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합니까? 지금 오히려 이렇게 가해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고 반성을 하고 그리고 제대로 이렇게 사과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벌 받는 게 두려워가지고 또 입시나 진학 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진정성 없이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거야. 정말 미안해, 잘못됐어, 됐지 하는 식으로 하면서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처벌받았다고 예. 이게 면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오히려 이게 피해자 부모님들한테 더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데일리 드로잉님이 지금도 여전히 학교 측에서는 덮으려 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죄책감을 가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회장님? 예, 아무래도 좀 그렇죠. 학교에서는 이게 첫째 피해자들이 사실 문제가 삼지 않으면 이게 커지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되도록이면 조용하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 또 이렇게끔 어떤 학교 폭력 문제가 드러나면은 학교에 또 명예가 실추된다. 그래서 되게 보면 학교에서들은 이렇게 시시 덮고 그리고 피해자가 조용하게 있어주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저도 학교 폭력 이렇게 취재 갔다가요. 교장 선생님이 다 끝난 문제인데 뭐 이런 문제로 취재까지 왔냐고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화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장 선생님하고 좀 언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나쁘다고 제가 막 했었어요. 저도 그런 문제로 해서 많은 다툼을 네, 그렇죠. 합니다. 네. 네. 6251님께서 주 기자님은 안 맞아보셨나 봐요. 때린 사람들은 잊을 수 있어도 맞은 사람들은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저도 많이 맞았어요. 학교 폭력 저도 많이 피해봤습니다. 가슴이 막 멍들어서 학교 다니기도 했었어요. 자, 회장님. 네. 학교 폭력 피해자 가족 협의회라고 이렇게 단체가 생길 정도로 이 단체가 생길 정도로 피해자들이 많았습니까? 이 단체는 어떻게 꾸려지게 된 겁니까? 사실 저도 이게 피해 가족으로서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아이가 학교 폭력을 크게 당한 후에 뜻하지 않게 네. 이제 저도 학교 폭력 피해 가족들을 돕는 일을 지금까지 21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사실 도움받을 곳이 없어서 정말 온 가족이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래요? 제 자신이 너무 힘들었길래 예. 이런 고통을 좀 나누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해 부모님들과 단체를 결성을 해서 예. 다른 피해자 부모님들을 지금 같이 돕고 있습니다. 3347님의 그 문자입니다. 67세입니다.
초등학교 때 괴롭힘 당한 것 때문에 인생에서 계속 상처가 남아요. 상처가 지금껏 나를 괴롭게 합니다. 강하게 처벌하면 근절될는지요. 해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 폭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예방책을 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회장님? 네, 맞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지금 전반적으로 좀 변화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변화해야 됩니까? 저는 변화는 일단은 학교 폭력은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어떤 경우에도 변명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폭력은 범죄라는 거를 사회에서 좀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좀 또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학교 폭력에 대해서 뭐 예방들을 많이 한다. 그래서 예방 쪽에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제가 좀 전 피해자 입장으로서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의 몫으로밖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피해자들이 얼만큼 고통을 당하느냐 그걸 알아야지 학교 폭력에 저는 더 심각성을 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유명인에 대한 폭로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런 의견도 있어요. 오래전 학창시절 일이었고 지금 반성하고 있는데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회장님? 그거는 어떻게 유명인이잖아요. 네. 아이들이 옛날에 학교 폭력을 저질러도 가해 행동을 해도 저렇게끔 유명세를 떨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 아이들이 보면서 아이들한테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유명해지고 훌륭한 사회 인사가 된다 하더라도 학교 폭력을 저질렀던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저는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예방 효과는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들이 자꾸 드러나면서 알려지는 게 오히려 예방 효과로 좀 가장 크지 않을까? 좀 오히려 알려지는 게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가해자가 정말 과거를 잘못했다고 반성해요. 진심 어린 사과를 해요. 그러면 우리 사회는 받아들여야 합니까?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은 네. 저는 그거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진심 어린 사과가 바로 사건을 해결하는 첫걸음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과가 선행된다면 피해자든 가해자든 다시 안정적으로 학교나 사회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사과가 진심 어린 사과만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한 그 법률이 제정됐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5년마다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계속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학교 폭력이란 이런 단어가 사라지지 않고 이런 사례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학교폭력 관련 대책이 대부분 예방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아예 소극적이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처럼 특정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사후 약품만식으로 처방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청소년기에 필요한 인성교육도 부족하고요. 이런 또래 관계 설정에 대한 교육이 저는 아주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현장에 대한 진짜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학교 현장, 학교 폭력 현장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탁상 공론식으로 이렇게 대책이나 정책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용기님께서 유명인이라서 이렇게 사과를 하는 겁니다. 유명인이 아니면 사과하지 않아요. 그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지요. 얘기합니다. 0835님은 피해자를 밟고 올라간 위치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5281님께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예전에 폭력 쓴 선생님들 문제였어요. 성적순으로 차별하고 입구부터 뺨 때리고 밟고 제 꿈이 선생님이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차별 폭행당하니까 꿈이 사라져서 자퇴했었습니다. 지금은 잘 살고 있어서 후회는 안 하지만 한 번쯤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왜 때리셨냐고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때리면요,
세대 맞다가 4대부터는 선생님이 그때부터는 감정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사랑의 말 아니잖아요. 선생님 화난다고 이렇게 때리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했다가요. 더 많이 맞았습니다. 더 많이 맞았어요. 선생님의 요새는 선생님들 체벌을 안 합니다만 예전에 선생님들 너무 많이 때리셨어요. 네, 선생님. 네. 선생님, 제가 선생님 찾아가서 저는 따졌었습니다. 안덕환님께서 당시 학교폭력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았다면 지금 같은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장님, 자, 네. 본인이나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했을 경우, 지금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우선 아이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요. 그리고 아이를 안정시키고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해 줄 거라는 확신을 주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학교에 알리고 그리고 저희는 111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112에 아예 신고해야 됩니다. 117이나 112에 신고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로 연락을 주시면은 피해 학생과 부모님들이 도움을 드릴 거니까 저희 네.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알려야 됩니다.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거나 주변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 어디든 알려야 됩니다. 117이나 112로 알리고 알릴 데가 없으면 주진우 라이브에도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좀 외치고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3282님께서 저는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막는 것은 가정교육과 인성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서로 배려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학교에서만 학교폭력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리고 인성교육에서도 중요하다는 선생님의 지적이고요. 진희님께서 저희 선생님이 보낸 건 아니에요. 진희님께서는 저도 중고 때 운동하면서 많이 맞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못 버티고 가출했고요. 어디다 말도 못하고 평생 혼자 가슴에 담고 살았어요. 제 친구들 가출한 친구들 보면 거의 대부분 학교 폭력에서 그리고 선배들한테 맞아가지고 이렇게 가출을 했었어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폭력이란 얘기가 있어서 회장님 마지막으로 저 학교 폭력에 관해서 당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학교 폭력 상처는 피해자에게 정말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학투미투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네. 근데 저는 이 논란이 그 아픔을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피해자 회복과 함께 보호 지원을 논하는 대화의 장으로 좀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대부분이 우리는 지금 언론이고 사회에서도 학교 폭력이 이렇게 심각하냐 어떻게 하냐 하면서 처벌 쪽으로만 기울여져 있는데요. 그 뒤편에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반드시 이 피해자들이 회복이 돼서 다시 학교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실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삼형제 아빠님께서 용서는 할 수 있지만 벌은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벌은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이런 지적이셨고요. 5149님, 예전에는 학교 폭력이 순수한 물리적 폭행이었다면 순수를 붙일 수는 없어요. 물리적 폭행이었다면 요즘은 자녀들의 부모의 직업이나 재산,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일어나는 게 다반사인 듯합니다. 그래요. 잘 사는 아이가 못 사는 아이를 따돌리고 폭행하고 부모의 사회적 위치가 높으면 화해를 종용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또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요즘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요새는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권력이 그대로 학교에 전해져서 폭력이 이어지고요.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얼마 전에도 전 정권에서도 그 정권의 고위 실세 아들이 학교 폭력이 있었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대학을 가고 문제를 무마하는 그런 일이 좀 벌어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8891님께서 당한 사람은 트라우마로 인생 진로가 바뀝니다. 학교에서 교육시켜야 합니다. 요즘 같은 상황을 아이들한테 알리고 폭력은 평생 너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절대 안 된다. 이런 교육 꼭 시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폭력은 앞에
당신의 미래를 망칠 수 있으니까 절대 안 됩니다. 자, 5405님 좋게 넘어가자라는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9234님 주 기자님 드라마에서 따기 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금지시켜야 됩니다. 꼭 부탁합니다. 김혜원입니다. 얘기하는데 저도 얘기는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이걸 금지시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드라마에서 뺨 이렇게 좀 때리지 마세요. 김치로도 때리지 마세요. 그거 너무 매울 것 같아요. 학교 폭력에 대한 청취자분들의 관심, 특별히 분노 뜨겁습니다. 본인의 학교 폭력 경험을 이야기하시고 가해자 실명 고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막 어제 사실은 이름이 여기까지 나왔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학교 폭력을 좀 당했는데 조금 지나서 제가 저를 때린 사람들 다 찾아가가지고 대신 막 혼내줬거든요. 네. 정비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때는 2021년 여야의 5선 의원들이 훗날 대평성대를 위해 큰 뜻을 도모하였느니라. 5선의 지혜와 품격으로 21대 국회를 이끈다. 5선의 정치비책 정비록. 소년급제 하지만 줄서기 정치 그런 거 거부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이끄는 쌍두마차 수도권 내리 5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부산 내리오석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조경태입니다. 받으십시오. 부산에서 내리 5선을 한 현역 의원은 지금 없죠? 뭐 서병수 내리는 아니고. 내리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좀. 수도권 내리 5선은 역사상 있나요? 아마 있을 법도 한데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뭐 밥값을 하느냐가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조경태 의원님이 굉장히 멋있어지셨어요. 방송 출연하시면서 이렇게 기품도 있으시고요. 다 주진우 라이브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신상 발언 새해니까 또 신상 발언 해주셔야죠, 안민석 의원님. 아니 제가 지금 국회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네. 주진우 라이브 상대 패널이신 네. 조경태 의원님께서 당대표 출마하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 조경태 들려요? 의원님은 그 당대표 그 선거 때마다 항상 이렇게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대표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이제 여의도에서는 가장 핫한 이슈가 네. 조경태 출마. 그건 아니고요. 네. 조경태 대표. 국정원 민간인 사찰 네. 당했냐 안 당했냐. 네. 그런데 특히 이제 18대 전하 조경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재선 의원이었으니까 네. 또 우리 이제 야당 의원으로서 그 당시에 이런 사찰의 대상이었거든요. 네. 근데 뭐 진실은 이제 나중에 오픈해봐야 알겠지만은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가령 나의 핸드폰을 누군가가 도청을 하고 있었더라 그러면은 네. 이건 심각한 인권유린의 문제고, 그리고 국회의원 전체를 이렇게 도청하고 사찰했다 그러면은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이 진실을 밝히고 네. 또 어떤 배경하에서 누가 이런 일들을 주도하고 지시했는지 네.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까지도 물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요즘 좀 복잡합니다. 안민석 의원님은 그런데 지난 정권 때도 사찰을 당하고 도청이나 미행을 받는다고 이렇게 항상 생각하시고 활동하셨지 않습니까? 행동하시고. 그 의심이 이제 현실로 지금 나타난 것이고요. 예. 이제 사실로 확인되는 것인데요. 네. 사실은 당시에도 우리 저희 18대 때 국회의원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네. 핸드폰 도청 되나 안 되나 네. 그거 가지고 갑론을박하면서 내기도 하고 네. 심지어 어떤 의원님들은요 핸드폰을 5개 갖고 다니는
네. 핸드폰 가방에 5개, 6개 갖고 다니는 의원도 제가 봤어요. 저 호주머니에다가 4개씩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네. 사용하는 걸 봤는데요. 네. 그런 분들은 아마도 좀 그 고급 정보가 있어가지고 분명히 핸드폰 당한다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안민석 의원님은 하나만 가지고 다니세요. 아니, 근데 저도 한때 2개를 해봤는데 네. 이게 귀찮아가지고 배터리 충전하고 귀찮아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이게 2개를 못 가지고 다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만 갖고 다녔는데 항상 주위 의원님들이 조심해야 된다, 큰일 난다, 왜 하나만 갖고 다니냐, 그런 충고를 많이 했었죠. 알겠습니다. 1529님께서 멋진 답입니다. 지금 한 게 멋진 답은 아닌 것 같고요. 5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밥값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안민석 의원님 항상 응원합니다. 이런 안민석 의원님한테도 드디어 응원 문자가 처음으로 왔어요. 그동안 조경태 의원님 지역구에서만 뜨거웠는데 자, 안민석 의원님도 이번 설에 또 누구한테 얘기했나 봐요. 자, 조경태 의원님. 네. 민간인 사찰, 불법 사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단호하게 또 한마디 하시고 가셔야죠. 사찰이나 도청은 상당히 좀 범죄 행위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역대 정권이 대체적으로 다 그래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뭐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그때가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만은 네.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 국정원장을 했던 신건, 네. 그다음 임동원 네. 이런 국정원장 출신들이 다 그때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불법 도청으로요. 예, 유죄 판결도 났었고요. YS 때 만들었던 미림팀 네. 불법 도청을 하는 그런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회도 이렇게 쭉 그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2014년 이전에는 보면은 국회 안에 보면은 그 국정원 직원들도 돌아다니고 했습니다. 네. 그 2014년 이후에 법을 우리가 개정함으로써 좀 그런 이제 일들은 없는데 지금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너무 이렇게 갑론을박하는 것은 큰 국민들께 크게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 이런 문제로 갑론을박하는 거는 국민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된다. 안민석. 이제 팩트 체크를 먼저 해야 되겠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는 민간인 사찰이 없었습니다. 불법 도청도 없었고요. 네. 그것 좀 정정해두고 싶고요. 아마 지금 이제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2009년 MB 정부 시절에 이제 청와대가 국정원에 요청을 해서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약 1,000명의 거기 뭐 예술인들, 저도 포함됐어요. 뭐 연예인들까지 제 문건도 나왔어요. 조경태 의원님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네. 같은 분도 혼내주세요. 해가지고 이게 MB 정부 때 지금 1,0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네. 아마도 박근혜 정부 때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 보수 정권 10년 동안의 민간인 사찰 이게 이제 과거를 그냥 묻어가자라고 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말이에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까미의 이야기, 어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내일의 더 큰 범죄에 대한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이다. 네. 그리고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네. 근데 안민석 의원님 5년째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까미 말고 니체나 뭐 다른 사람으로도 조금 넘어가지. 아직 까미에서 폐지가 넘어가지 못할 만큼 우리나라 사회 현실과 정치 현실이 아직도 뭐 그런 슬픈 현실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까미를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하실 예정입니까 혹시? 이게요. 그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11조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은 10일 이내로 답을 하게 돼 있어요. 주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이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개인들마다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보 공개 찬성하는 의원님, 반대하는 의원님 그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 내에서도요?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님들 이렇게 보면은 제 생각에 뭔가 이렇게 돈이 많거나 뭔가 캥기는 게 많을 것 같은 그런 의원님들은 뭐 지난 일이니까 이건 뭐 이거 덜추내냐라고 하시고 좀 이렇게 뭐 당당하고 나름대로 떳떳하게 의정 활동을 해오신 분들은 이거 나의 인권이 훼손당한 건데 이거 내가 연락 받아서 공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요. 떳떳하고 당당하신 조경태 의원님께서는 정보 공개 청구하실 겁니까 국정원에? 저는 거듭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요.
자신들이 당당하고 떳떳하면은 핸드폰을 그 뭐 굳이 2개, 3개씩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요 네네. 당당하고 떳떳했는데 너무 네. 쫓기니까 무서워가지고 더 네,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 기자님 네. 같이 이렇게 예외적인 분도 계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도청을 하는 것 자체가 예. 옛날에 그 70년대에 닉슨 대통령도 워터게이트 사건을 해가지고 대통령 사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그는 범죄 행위 중에 굉장히 큰 범죄 행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부분을 이제 역대 정권 이게 김대중, 노무현,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여기서 어떤 뭐 이 사찰들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네. 만약 필요하다 하면은 전 정권에 대해서 다 봐야지 예. 특정한 정권에 대해서만 본다는 것 자체가 네. 그는 좀 상당히 좀 편향적이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네. 저는 다만 이 21대가 시작된 지가 7개월, 8개월째 접어들었는데 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하필이면은 보궐선거 앞두고 왜 선거 때 이 얘기를 들고 이것을 나왔느냐. 이용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선거 끝나고 나서 그러면은 우리가 전면적으로 한번 재조사해보자 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장을 좀 하고 싶고요. 조경태 의원님은 선거 끝나고 나서 그리고- 전면적으로 전 정권까지 다 합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러한 그 가구 정권에 대해서 자꾸 어떤 그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예. 지금의 여권의 어떤 지지층을 이제 결집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제가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여당에서는 진취적이고 좀 비전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그 안들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소상공인이라든지 그 어려운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그 지원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원 사찰이 문제가 아니라 민생이 문제다. 안민석 의원님. 조경태 의원님 말씀을 곰곰이 들어보면은 이 국정원 불법 사찰 이 문제가 선거 국면에서 저희 여당한테 유리하고 국민의힘 야당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은 내용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여당이 유리할지 야당이 유리할지 그건 속단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 문제는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것이고 네. 헌정 질서를 유린한 그런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서 이것은 진실 규명이 돼야 되고 책임자 처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데는 어떤 때를 특정해서는 안 된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2507님께서 의원 300명이 힘을 합해서 바로 잡아보죠 얘기하시고요. 7572님 이승만 때부터 싹 다 밝혀보자고요 얘기합니다. 권정환님께서 선거 끝나면 한다고 약속을 하세요. 선거 끝나고 자 밝히자고 우리 조경태 의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선거 끝나면은요 이번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밝히려고 하는데 또 국민의힘 당대표 조경태 후보 이렇게 딱 나올 텐데 그때 제가 당 대표가 되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정권에 대해서 네. 만약에 여당에서 그렇게 하자면요. 네. 저는 앞장설 뭐 자세되어 있습니다. 조경태가 당대표 되면 자, 네. 이 문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전 정권에 대한 확실한 조사 전체적인 그동안에 쭉 우리가 문민정부 이후에 네. 이어져 왔던 그 국정원의 그 사찰이라든지 네. 도청 문제가 네. 저는 그 한 점 그 의혹 없이 네. 우리가 낱낱이 국민들께 밝히도록 하는데 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자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서 아까 안민석 의원이 지적한 대로요. 아니 그 뭐 조경태 의원님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네. 이것은 이제 판도라 상자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어떤 정치권에서 인위적으로 시기를 조정하고 네. 누가 뭐 열겠다고 해서 열리고 막는다고 해서 안 열리고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 판도라 상자는 이것은 어떤 하나의 이게 지금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요? 지금 이게 선거 앞두고가 아니라 네. 17년부터 시민단체에서 이걸 공개해야 된다는 요구가 이제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 이제 흐름이 있었던 겁니다. 지난 11월에 대법원에서 네, 이제 네. 공개하라는 그리고 이거는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성만 시대 거는 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보공개법에 해가지고 개인의 신청을 하고 신청한 사람
자료만 열람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승만 때 사찰당했던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이승만 때 그때는 이제 안기부 그런 정부기관이 없었잖아요. 네. 박정희 그 쿠데타 이후에 63년부터 아마 사찰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노무현 정부 때는 이게 없었고요. 또 문재인 정부 때도 역시 없고요. 가장 사실 문제가 되는 게 MB 시절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일 텐데요. 이것은 뭐 지금까지 지금 공개하자 아니면 뭐 이번 보궐선거 끝나고 하자 이런 것을 정치권에서 이야기하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종성님께서 여야가 논쟁만 하다가 또 다른 이슈를 덮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제발 미루지 말고 해결 좀 하고 가보자고 얘기합니다. 조경태 의원께서 대표가 되면 아니 근데 잠깐만요. 네? 그럼 조경태 의원님이 오늘 이 순간 당대표 지금 출마 선언을 지금 하신 겁니까? 하셨잖아요. 그 출마의 변을 한번 말씀을 출마의 해보셔야죠. 변은 2부 정비록에서 이어가겠습니다. 6시에 찾아뵙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1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한창 밖에서 뛰어노는 게 좋은 나이 9살 다현이는 놀이터보다 병원이 더 익숙합니다. 생후 100일부터 림프관 확장증을 비롯한 여러 희귀성 난치병이 겹치면서 병원에서 많은 생활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머리에 종양이 생겨 입원을 해야 하는데요. 다현이 부모님은 힘든 검사를 받으면서도 보채지 않고 꾹 참아내는 다현이가 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다현이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 싶은 엄마 아빠는 매일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꽃샘추위 속에서도 꽃망울을 터뜨리는 봄꽃처럼 다현이 역시 지금의 시련을 이기고 따스한 봄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눈이 비로 바뀌며 언 땅이 녹는다는 절기 우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온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찬 바람결이 바늘 것 같고 낮에도 햇살이 예년보다 약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영하 0.4도로 예년보다 5.8도나 낮았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0.6도로 이틀 동안 때 아닌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내일 낮부터는 남서풍이 유입돼 기온이 회복되겠습니다. 아침에는 기온은 다소 오르지만 다소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 서울 영하 5도, 철원과 대관령은 영하 11도로 강추위가 이어지겠고 광주 영하 3도 등 영하 11도에서 0도 분포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9도, 광주 11도, 대구 13도 등 7도에서 13도의 분포로 낮에는 봄 날씨가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눈이 내린 지역, 이를테면 충청, 호남, 제주 등지에서 운전하실 때 미끄러운 구간이 많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호남과 제주에는 눈이 약간 날릴 수 있겠고요.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지방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집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 경상권 해안으로는 모레까지 강풍이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바람이 계속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물결 2에서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0.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호선 정치비책 정비록 안민석 조경태 두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유성 님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당대표 출마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당대표 출마는 조금 쓰고요. 축하드립니다만 썼습니다. 네. 지금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바로 끝나기 전이지요. 당대표 선거가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바로 다시 뽑아야 됩니까? 민주당은 3월 달에 끝나나요? 이낙연 대표님의 임기가 3월 9일 날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네, 지금 재보궐선거를 치르고 대표 선거를 하죠. 그럼? 그렇죠. 아마 4월로 지금 4월 말 5월 초 월초로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4월 7일 재보궐선거 끝나면은 네. 바로 아마 전당대회로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물밑에서 굉장히 좀 뜨겁겠네요. 비대위 체제는 그러면 그때 바로 종료됩니까? 4월 7일? 네,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뭐 계속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만두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그렇게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국민의힘에서 조경태 의원 말고 다른 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분 누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조경태 의원 같은 분이 당대표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재앙 수준의 그런 결과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조경태 의원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활동을 거의 한 30년 가까이 해오셨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지금 칭찬이야 뭐예요? 지피지기. 우리를 너무나 손바닥 보듯이 아니까 참 아마 두려운 그런 그 상대 당 대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조경태 의원님 당대표 이야기를 듣고서 일단 기분 나쁘지는 않네요. 그래도 이제 저의 그 상대 패널이 이제 당대표급 당대표 출마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뭐냐. 한편은 상당히 제가 좀 왜소해 보여요. 뭔가 이거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알겠어요. 나도 좀 심각한 고민을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조경태 의원님 당대표 출마의 변 하나만 더 듣겠습니다. 아무튼 공권력의 국가폭력, 민간인 사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저는 이제 우리 당이 정권을 다시 되찾아오는 정권을 다시 탈환하는데 저는 그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이번에 당대표를 출마할 예정이거든요. 자, 밑거름이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뿔뿔이 흩어져 있는 분열되어 있는 그 재정파 세력들을 다 끌어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상 가장 공정한 그 경선 룰을 통해서 가장 민주적인 그 경선 방식을 통해서 정권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가 지금 뭐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홍준표 의원을 비롯해서 나가 계시고요. 밖에 나가 계신 안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소극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당 대표가 되면은 제대로 된 전열 정비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권을 다시 살아나는 정권을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데 제가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자, 당 밖에 있는 홍준표 대표나 다른 사람들의 입당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것 같고요. 당 밖에 있는 검찰총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지금은 이제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저는 상식과 원칙 그리고 양심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좀 정치다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정당의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가 바로 서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야당이 그 동안에 뭐 열심히는 해왔다고 하지만 아직도 국민적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은 네. 아직까지 우리 당이 예. 국민들한테는 정의로운 정당 예. 또는 양심과 소신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정당이라는 그 이미지에서는 좀 벗어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저는 바로 세우는 네네. 그런 당 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배현진 말고 배현준님께서 이렇게 왔습니다. 배현준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겁니다. 신뢰를 되찾아야 되는데 안민석 의원님, 자 국민의힘 그리고 조경태 의원한테 저런 말씀이 참 무서운 거예요. 네. 양심, 원칙, 소신, 네. 정의 이런 거는 진보적인 키워드거든요. 네. 이 진보의 키워드를 진보가 먹고 살 거리를 만약에 보수가 이거를 가져가 버리면은 네. 우리가 먹고 살 게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도 그래서 안민석은 또 먹고 살게 저는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부터 네. 조경태 의원의 당대표 저지를 위해서 네. 총력 투쟁을 아, 하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아까는 잘 된다고 응원하라고 막 생각해보니까는 마이크 이게 꺼졌을 때는 그래놓고요. 조경태 의원이 당대표 되는 거는 재앙이에요. 보통 일이 네. 조혜숙님, 네. 안민석 의원님 당대표 자리 어떠신지요? 왜 얘기 안 하세요? 얘기합니다. 저는요 이게 일단 이제 때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 대권으로 바로 가십니까? 저는 이 당대표는 저희 네. 쪽의 당대표는 지금 조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저희 쪽에도 여러 가지 그 세력이 있어요. 이 세력들을 한 군데로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리더십을 가진 분이 됐으면 좋겠다. 예. 이게 첫 번째 이번 조건이. 그래야지 대통령 경선도 관리도 중립적으로 또 잘해낼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촛불 정신을 이어받아서 네. 이걸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에 이 개혁을 마무리하는 개혁성이 있는 분이 후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적이고 통합적인 분이 이번에 저희들 우리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성원하려고 합니다. 개혁적이고 통합적이다. 이거 뭐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통합적인 본인 얘기하고 있어요, 조경태 의원님. 그렇게 들립니까? 네.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만약에 개혁적이고 통합적인 분이 나서지 않으면은 네. 뭐 저라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현안으로 넘어갈게요. 현안으로. 사실 안민석 의원이 우리나라 스포츠 문화의 가장 전문가입니다. 스포츠 체벌 이런 거 가장 근절하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뛰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최철원 금지법을 내가지고 아이스하키장 저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최철원 회장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이 최철원 회장 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지금 배국의 학교 폭력 논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자, 전문가한테 물어볼게요.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정말 요 며칠 전에 정말 제가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맨날 충격적인 일이 있어요. 맨날. 제 삶 자체가 좀 그렇죠. 네. 하루에 3개씩 있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 들어보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되면 날만한 네. 진보 매체의 기자가 저한테 전화가 와요. 네. 왜 최철원 회장 취임을 반대하느냐. 예. 최철원 금지법 법안을 안 의원이 냈는데 예.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네. 이거 상위법하고 이게 어긋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최철원 회장 취임을 하게 하라는 그런 취지의 전화를 대한민국에서 정말 전통 있는 진보 매체 기자가 저는 전화를 해요. 그런데 최철원 씨는 10년 전에 커다란 사회적 무리를 빚은 폭력 사건의 가해자 아닙니까? 영화 모티브가 된 그런 분이세요. 분이 명예가 필요하고 봉사하는 아이스하키 협회장에 취임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인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회장 취임을 못하게 하는 법을 발의를 했단 말입니다. 이 법을 진보 매체에서
이것을 갖다가 문제시 삼고 있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은 변해도 체육계가 가장 늦게 변하는 이유 중에 언론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국민들 역시도 이게 항상 사각지대에 있어요. 제가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스포츠 생태계를 바꾸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정말 헌신을 하고 법과 제도를 저만큼 많이 열심히 바꾼 사람이 없을 텐데요. 그런데도 제가 볼 때는 체육계가 사회 변화, 세상은 바뀌는데 체육계가 가장 느려요. 이유 중에 저는 가장 큰 문제를 이걸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대한체육회의 인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아니 학폭 문제가 나오고 스포츠 폭력 나왔을 때 네. 대한체육회 문제 계속 지적했잖아요. 근데 왜 안 바뀝니까? 그러니까 대한체육회가 이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미 재작년에 심석희 미투 사건이 났을 때 네.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 진짜 스포츠 생태계 바꾸자 해가지고 문체부 산하에 스포츠 혁신회를 만들었고 스포츠 혁신위원회에서 7차례에 대한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최숙현 사건이 그런데 그것을 대한체육회가 안 하겠다고 거부를 하고 저항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대한체육회는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데 네. 이 공공기관에서 정부 정책에 또 스포츠 생태계를 바꾸는 거에 거부를 하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스포츠 폭력이 있게 되는 건데요. 네.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체육회가 이제 시대에 맞는 이 스포츠 인권과 또 운동선수들 학습권의 이 문제를 보장하기 위해서 대한체육회가 앞장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계에서 사법부로 주제를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예.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사실은 그 우리가 삼권 분립이 돼 있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어떤 그 정신을 바로 또 이어간다고 보고 있고요. 예. 또 삼권 분립 정신이 또 제대로 성립돼야만이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또 기능을 바로 한다라고 봤을 때 지금 대법원장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그 행정부의 그 지배에 놓여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또 정치권의 또 이 눈치나 보고 있는 그런 그 형편없는 대법원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사법부의 그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렇다면은 그냥 깨끗하게 사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안민석 의원님, 네, 저는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대법원장도 문제지만은 대법원장한테 면담을 하러 간 자신의 신상 문제를 가지고 대법원장을 면담한 부장판사가 몰래 대화를 녹취한다는 것은 이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경태 의원님? 저는 그 안민석 의원님께서 그 스포츠계의 그 아까 말씀 주셨는데 어떤 그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 모습 보면 상당히 그 존경심을 많이 표합니다. 일단 존경한다고 하고 때리려고 그러죠, 이제. 근데 말씀 주신 대로 부하 직원이 오죽 못 믿어봤으면은 부하 직원이 오직 못 믿었으면 그리 녹취를 했겠습니까? 저는 그런저런 부분에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상호 신뢰감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부하 직원의 그 녹취 문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봅니다. 예. 근데 그러한 그 부하 직원을 제대로 어떻게 그 컨트롤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저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가 그런 부분 좀 문제가 있죠. 저기 안민석 의원님. 또 하나가 이 말씀하시죠. 대법원장이 이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그 본인 스스로가 좀 크게 좀 반성해야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그게 휩싸인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래, 여기 대한 뭐 시시비비는 좀 차치하고요. 예. 아까 그 이야기하다가만 어떤 스포츠 폭력, 스포츠 인권 관련해서요. 네.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반성을 해야 돼요. 스포츠 폭력은 예. 국민의힘이 반성해야 됩니까? 희한하게 네.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의힘하고 한편이에요. 아, 그래요? 스포츠 생태계를 바꾸는 것을 거부를 하는. 정권이 바뀌었는데요. 왜냐하면요. 네. 제가 18대 때 학교의 학교 체육을 바꾸는 운동선수들도 공부시키고 네. 또 합숙 못하게 하려고. 예, 그럼요. 네. 합숙 수업 폐지하고 또 폭력 지도자들 퇴출시키는 이런 법을 제가 18대 때
학교체육진흥법을 통과를 시켜요. 그런데요. 그런데 19대 때 당시에 여당이었던 이모 의원이 국가대표 출신이죠. 그분이 네. 들어오셔서 이것을 없애는 체제학력제라는 게 이제 운동선수들도 공부를 최소한 시키자는 그 법인데 네. 체제학력제를 없애는 법을 이제 그것을 개정하려고 그래요. 이예리사 의원님이 그랬어요? 이모 의원입니다. 네. 네. 그래서 당시 여당이 그러니까 교육부가 눈치를 봤어요. 그래서 체제학력제가 실질적으로 사문화가 돼요. 네. 그 속에서 태어난 괴물이 바로 정유라입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다시 체제학력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또 국민의힘 일부 의원님들이 체제학력제를 또다시 폐지하려고 지금 길을 쓰고 지금 막고 있어요. 조경태 의원님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거 예, 모르실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여당이 절대 다수 당이지 않습니까? 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꾸 우리 힘없는 야당 탓하지 마시고 여당에서 올바른 법이나 올바른 정책이라면은 그거는 국민들 성원을 저는 많이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런 문제 역시도 제가 당 대표가 되면은 네. 합리적으로 잘 풀어 나갈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좋네요. 정비록 마무리할까요? 안민석 의원님? 얼른 인사하세요. 하여튼 네. 조경태 의원 당대표 되는 거를 좀 저지하는 투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는 돕겠다면서. 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그리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으로 선산휴게소 지나 2차로와 갓길이 사고 처리 작업으로 차단되고 있습니다. 대형 화물차끼리 부딪힌 사고인데요. 적재물까지 도로에 쏟아져서 선산휴게소부터 3km 구간 막힙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신갈 이후로 퇴근 정체가 늘었습니다. 동수원에서 부곡까지 9km 정체고요. 월곶 분기점에서 서창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부근, 매송에서 용담터널 쪽으로 정체고요. 금천부터는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서부간선도로 안양 방향으로도 전 구간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으로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 쪽으로는 사고 여파로 막히고요. 이후 마포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또 잠실대교에서 천호대교 쪽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주진우 라이브 신년 기획 도올해 왜? 서울 집값 왜? 답은 농촌인가?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노자 이야기로 선풍적인 인기를, 그전에도 인기는 있었습니다. 자, 도올 김용욱 선생님 주진우 라이브에서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시죠? 네네네. 피부가 더 뽀얀해지셨네요. 네네. 새 정치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십시오. 여러모로 어려우신데 네. 그저 그냥 힘내시라고. 네. 자,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힘내시라고 도올 선생님의 왜를 준비했습니다. 왜 도올이 지금 나왔을까? 왜? 자, 오늘 특집을 위해서 특별한 분 한 분 더 모셨습니다. 박진도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진도 선생님은 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농촌 개발, 농촌 특별 이런 쪽에선 진도가 가장 많이 나가신 분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네네네. 이게 도울 선생님이 농촌을 얘기하면서 박진도를 불러야 된다고 얘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건 상당히 합리적인 사유를 하시고 네. 핵심적인 그 아이디어가 많아요. 네. 그래서 나는
항상 우리 농촌이 살아야 이 나라가 산다. 네. 그런 입장에서 계속 발언을 해왔는데 네. 이 발언에 대해서 그냥 도리 철학자니까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걸 아는데 네. 저분은 저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네. 우리가 같이 항상 힘을 합해서 운동을 하면 훨씬 더 사회적인 효과가 이 여러 가지로 전파가 잘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농촌 문제를 우리 국민에게 일깨우는 그런 계기로 삼자. 그래서 항상 여기서 같이 뭘 해보려고 그러고 있어요. 네. 코로나 시대에 부동산 얘기, 내 집 얘기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까? 도울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왜 우리가 농촌에 주목해야 되는가? 농촌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자리를 이어가는 겁니다. 도울 선생님과 박진도 선생님 같이 모셨습니다. 이외에도 도울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코로나 시대 어떻게 해야 돼요? 코로나 이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선생님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요. 대신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50일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선생님, 대한민국 도시를 이끄는 지도자라면 어떤 댐댐이가 있어야 됩니까? 어떤 측면을 봐야 됩니까? 특별히 어떤 소양이 필요합니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라는 자리는 네. 물론 이거 재보궐 선거가 그 마련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일이겠지만은 네. 이 두 시는 국가의 상징이지 어느 두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당선되는 사람들의 여부에 따라서 국가 정책도 상당히 그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의 지도자가 아니라 국가의 지도자의 품격을 갖춘 사람들이 시장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은 딱 한마디 제가 요새 동학의 아주 그 마지막 원고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 수훈 선생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런 그 국민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신이다 그랬는데 그 앞에 두 말은 빼놓고 신, 이 소위 말해서 신뢰할 수 있는 완전히 거짓말 없는 신험할 수 있는 말만 하는 인간이 되라. 네. 네. 박진도 선생님은 이번 선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신지요? 주진우 선생님 혹시 그 이호철 작가가 네. 1966년에 쓴 소설 서울은 만원이다. 네, 알죠. 기억하시죠? 네. 그때의 서울 인구가 한 400만 됐고 네. 경기도 인구가 300만이었습니다. 그래서 700만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23%가 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서울 인구가 1000만쯤 되고 네. 경기도 인구가 1300만 그리고 인천이 한 300만에서 2600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지금 서울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동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서울시장 선거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서울 시민만을 위한 선거가 아니다. 네. 지금 제가 이번에 어보니까 어떤 후보는 뭐 21분 안에 주거와 일과 복지가 다 하도록 하겠다. 어떤 후보는 뭐 1억 1,000만 원을 주겠다. 네. 어떤 후보는 뭐 규제를 왕창 풀어가지고 집을 왕창 지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게 실현 가능할지도 의문이죠. 만약에 실현되면 큰일이에요. 큰일입니까? 큰일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서울이 오면 애 낳고 살면 1억도 준다 그러지. 21분 만에 걸어서 직장 다닐 수 있다 그러지.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 어떻게 다 서울로 와야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서울시장이나 지금 부산시장도 마찬가지지만은 단순히 서울시를 얘기해서 안 되고 정말로 서울시가 우리 지방과 어떻게 상생할 것이냐,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서울시장 후보들 다 공격적으로 부동산 계속 재개발하겠다, 재건축하겠다, 더 높게 짓겠다, 서울에 더 많은 집을 짓겠다고 얘기하지.
상생하겠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 집값의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시선을 농촌으로 조금 옮겨 보겠습니다. 왜 농촌에 주목해야 됩니까, 도훈 선생님? 그러니까는 이 농촌이라는 곳이 단순한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도농 뭐 이래가지고 예. 대비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냐면 국가의 근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 삶의 근본이고, 농촌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야말로 문학도 사라지고 우리의 전통적 가치라든가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이 모든 게 사라져요. 근데 이 농촌이라는 것을 아직도 그러한 그러니까 과거에 천하지 대본이라고 그랬던 이 농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직도 그 중요성을 전부 간과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이 정치인들은 야, 그 인구 3%밖에 안 되는데 그 표가 안 돼. 표 안 되죠. 예. 그리고 이쪽 매스컴에서도 야, 그럼 농촌 문제 뭐 적당히 이렇게 그냥 코스메틱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 그러니까 이 농촌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이 나라가 아주 이건 망가지는 그러니까 일례를 들자면은 뭐 더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중국이란 나라가 공산당의 이런 이 지도하에서 이렇게 가고 있지만은 그 나라의 우리가 핵심이 뭐냐면 공업화를 진행하고 도시화를 진행하면서도 이 중국은 성공적으로 농촌을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 아직도 뭐냐면은 이 사회 문제가 겉으로만 안 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가보면 상당히 잘하고 있는 측면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농촌 정책이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가장 우수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배울 여지가 있다.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가장 그 발전한 농업 국가이기도 하고요. 1928님께서는 선거에 나온 모든 분들이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데 농촌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네요. 또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8339님께서 농촌에 답이 있다. 진짜로 정말로 도시 비민 말고 농촌 분홍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얘기합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인데요. 농촌의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농촌을 아예 포기하고 그냥 다 수입해서 먹고 살지. 코로나 시대니까 더 그런 생각이 더 있다. 그런 정책으로 지금 바뀐 것 같아요. 아예. 교수님, 그 지금 도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우리가 농촌은 뿌리고 도시는 꽃이다. 네. 이런 말을 우리가 합니다. 말하자면은 농촌의 뿌리가 튼튼해야 도시에 좋은 꽃이 피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농촌의 뿌리가 좀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 지금 겉은 화려하지만은 엄청난 문제가 많은 사회에 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농촌을 아예 포기하자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 그 정치인들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농촌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뿌리를 포기하고 꽃이 필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자, 식량을 하다 먹자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요. 저 곡물 자급률이 21%밖에 안 됩니다. 20%. 20%밖에 안 돼요? 예. 네. 그밖에 안 되고 우리 칼로리 자급률.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칼로리 자급률로 보더라도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럼 이미 벌써 우리가 3분의 2 이상은 외국 사람들이 생산한 물에 의해서 우리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는데 네.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이 수입한 농산물이 우리가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건강하지가 않아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대 수명이 깁니다. 예. 84세예요. 예. 그런데 건강 수명이 몇 세냐? 64세입니다. 20년의 격차가 있어요. 말하자면 20년간을 아프며 살아간다 이겁니다. 예. 이 20년간 아프게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건강한 먹거리를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먹일 생각을 해야지. 예. 그걸 돈 몇 푼 벌겠다고 말하자면 우리 농업을 포기하고 반도체 만들어 수출하자 이런 네. 얘기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국가 지도자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수많은 위기 중에 식량 위기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식량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까요, 도울 선생님? 아니 이거는
지금 식량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농촌을 어떻게 살리느냐. 네. 그럼 이 농촌 살린다는 것도 그 농촌 살린다고 해서 농촌을 뭐 대기업화하고 거기에 뭐 가가지고 엄청난 농가의 수익을 보장하자는 게 아니라 네네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평균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농촌 커뮤니티를 재건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주 상당히 국가가 그 관심만 가지면 예를 들면 농촌 주민수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모든 가구당 한 50만 원씩만 지급을 해도 그거를 어디다 집중적으로 뭐 몇백억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이 읍이라고 하는 농촌의 이 센터 같은 허브를 살리고 그러면서 이 농촌 전체가 그 살 수 있는 정말 바람직한 하나의 커뮤니티 형태를 갖추어 가면 사람들이 실제로 농촌을 갈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지금 아파트 값이니 이런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소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선생님께서 농촌에다가 농촌 기금이라고 했습니까? 농촌 주민수당. 그냥 농촌 기본소득을 주면 훨씬 더 그 농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지금 농촌에 도로 엄청나게 깔고요. 건물도 많이 세워주고요. 방파제도 많이 만들어주고 농촌에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다 떠나고 있죠, 교수님. 네. 그 지금 도울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두 가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했는데 왜 안 됐느냐? 가장 큰 이유는 이 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사람의 관점이나 지역 주도가 아니라 중앙의 관점, 자본의 관점에서 된 겁니다. 말하자면. 중앙에서 근데 돈을 많이 내려 보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보내는데 그 돈이 결국은 다 어디로 가면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도로를 닦는다? 누가 돈 가져갑니까? 도시. 건물을 짓는다? 누가 돈 가져갑니까? 농기계를 보급한다? 누가 돈 가져갑니까? 결국은 그동안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부었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농촌을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농촌 주민들이 뭘 원하는가? 무엇을 해줘야 농촌 주민이 살아가겠는가? 이걸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도울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역시 소득입니다. 이 소득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도로를 닦는다고 해결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를 많이 닦고 있는데 4차선 도로 옆에 고속도로를 또 닦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럼 시골에 내려가 보면요. 다니는 차가 하루에 몇 대 없어요. 그런데 2차선에 포장이 잘 된 도로를 그 옆에 4차선을 닦고 있어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면서 농촌에 돈을 썼다고 얘기를 하면은 농촌 주민들 화가 나죠. UJ2님께서 소도시에 8차 도로 깔고 먼지 풀풀 날리고 그냥 지나가는 자동차 쳐다보는 농민들. 이게 현실입니다. 7598님은 농사 짓는 남편은요. 소농이라 너무 힘들어요. 항상 부족해요. 두 아이 사립대 가르쳐야 하는데 큰일이에요. 큰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얘기합니다. 이충구님이 농촌을 살리는 구체적인 방법 하나만 말해주세요. 그래야 좀 알 것 같아요. 자, 우리 농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그러니까는 농촌을 거기가 산다는 거는 하여튼 저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도 보면은 결국은 소득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득이 보장되고. 밥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리고 자식들을 교육시킬 수 있어야 되고 병원도 제때 갈 수 있어야 되고 그 실제로 사실은 우리가 이 관점을 바꾸기만 하면은 농촌이라는 게 그런 기본적인 조건만 갖추면은 살기 나쁜 곳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가고 싶어 하게끔 만들려면은 그것이 어느 개인에게라든가 어떤 시설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나 옛날에 농촌에 가서 농사 짓는 사람은
국토 지킴이 준 공무원 개념으로 생각을 하자. 이 국토를 지키는 건데 그러면 그들에게 일정한 그러한 이 수당을 거기 가서 사는 걸로만 해도 국가에서 그걸 지원해봐야 그게 큰 돈이 안 돼. 국가 예산 전체 우리가 잘 짜면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여기 서울에서만 살지 않고 이렇게 이 시골로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은 이 아파트 값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서울서 지금 부동산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사실은 지금 인구가 줄고 여러 가지로 집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떨어져야 될 텐데 안 떨어지고 있는 지금 거품이거든요. 이 거품 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러한 근원적인 어떠한 이 국가 스트럭처라든가 이 시선을 사람들의 생각의 시선을 바꾸게끔 이게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농촌 문제야말로 앞으로 국가 대계를 여러 가지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 고리의 그런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로 굉장히 뜨거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도시 문제를 언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도울 선생님은 농촌에서 지금 풀어내고 계십니다. 박진도 교수님, 도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농촌의 기본소득 같은 그 개념을 도입하는데 그렇게 큰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조금 보충 말씀드리면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농촌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예.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가 충족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 돼야죠. 인프라가 예를 들면 있어야죠. 제가 며칠 전에 그 경북 상주시 외서면이라는 데를 다녀왔는데요. 거기 그 농민이 그 이남 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외서면에 그 중학교가 없어요. 중고등학교가. 네. 그래서 10년간을 애들 셋을 그 상주시에 통보를 시켰다는 거예요. 네. 이래가지고 농촌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꼭 그게 농촌에 지금 인구가 없으니까 중학교가 없다 하더라도 통근버스를 만들어서 애들을 학교를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에 바쁜 농민이 농사 지어야 되는데 애들 데려다 주고 데리고 와야 되고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교육 문제로 도시로 나간다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많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생각할 맞은 거죠. 뭐 아프다가 병원에 갈 수가 있느냐. 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 또 기본적인 이 그 서비스가 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 없으니까 예. 소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계산해봤어요. 선생님께서 평소에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해서 네. 우리가 농촌에 준다 농촌을 다 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농촌이라도 업 지역의 경우는 도시 지역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면 지역이 큰 문제거든요. 네. 면도 좀 떨어진 면 지역. 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따져보면 인구가 한 300만, 400만쯤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넉넉 잡고 300만인데 농촌에 돈 준다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이 들어와. 그렇게 400만 치자 이겁니다. 네. 400만 400만 치고 30만 원씩 주게 되면은 한 14조쯤 나요. 14조. 네. 그럼 우리나라 예산이 한 2%쯤 됩니다. 2% 네. 조금 넘습니다. 그다음에 50만 원을 주게 되면 24조가 필요합니다. 네. 그럼 예산이 4%쯤 됩니다. 네. 그럼 이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하느냐? 예. 아까도 얘기하셨지만은 그동안에 정부가 농촌에 돈을 많이 넣었어요. 그럼 네. 농림만 넣은 게 아닙니다. 뭐 행안부, 국토부, 문교부, 문화부 뭐 많은 돈을 넣었거든요. 국가 재정에 거기에서 비생산적인 돈을 걷어내면은 저는 충분히 그도 만들 수 있다 생각하고요. 농촌에 투입되는 비생산적인 돈만으로도 전용이 유용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울릉도 공항하고 지금 흑산도 공항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네. 저는 생각할 때 간단합니다. 울릉도 도민들이 왜 공항을 해달라고 하겠어요? 공항 했을 때 정말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와서 돈이 조금 될까 싶어서. 네네. 근데 실제로 그동안에 그때 대부분 실패했어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 예를 들면 울릉도 공항, 흑산도 공항 짓는 돈을 여러분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절대 공항 짓지 말자. 돈 내는. 당연. 근데 저도요. 저는 그 농민의 아들 그리고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 왜 지방선거할 때 그 군수 후보들, 도지사 후보들이 우리 재정이 이만큼입니다. 우리가 몇 천억의 재정인데 저는 얼마씩 나눠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치인들이. 이제는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요? 이제는 정말 왜냐하면요. 오늘도 제가 오기 전에 농촌 정책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 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는
국가가 뭐를 농민들을 만들어준다, 농촌을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 그만하자. 네. 농민들에게 돈을 줘서 그들이 스스로가 만들도록 하자. 예. 지금 공감하는 문자 많이 오고 있습니다. 6262님께서 공감합니다. 농어촌 뉴딜 이런 얘기하면서 수백억 들여서 한국 개발하고요. 도로 만듭니다. 수백억 수천억 들어가요. 장사하는 외부인 몇 명만 돈 버는 사업이 있고요. 과연 농어민들은 현지 주민들을 위한 정책인지 차라리 그 돈으로 농어민 직접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른 분께서는요. 7581님께서는 농촌 생활 수입도 적고 집값도 안 오르고 생활환경도 열악하고 대한민국에서 농촌에 산다는 것 자체가 루저가 된 기분입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1545님 농촌에도 문화예술공간도 좀 만들고 교육 인프라 좀 잘 갖춰주면 일자리도 좀 옮겨주고 인구 분산 효과도 있고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농촌에서 좀 답을 만들 수 있을까요? 농촌 살리기가 이 국가를 살리는 일, 농촌 살리기가 이 서울을 살리는 일이 될까요? 그러니까는 보통 우리가 삼농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농업, 농촌, 농민. 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이 중국에서는 2003년부터 이 정책을 표방해 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들은 농민의 생계, 그다음에 농촌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농업의 안정, 이거를 완전히 국가 시책으로 네. 시진핑이 내걸고 이제 여태까지 진행을 잘 해왔는데 외부적으로는 이제 이 1대1로라고 그래서 전 세계를 그냥 실크로드로 엮듯이 이제 그렇게 영다는 거 그래서 1대1로라는 말은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1대1로 이것보다도 이 중국 공산당이 성공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내부적으로 향촌 지능과 생태 문명을 만들어야 한다. 예. 그래서 농촌을 어떻게 이거를 지속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지금 그 농민공이 도시에서 뭐 어쩌저 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런 문제보다도 오히려 농촌 그 자체를 살리는 그 많은 정책이 성공을 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하고 지금 그 거의 뭐냐면 농촌 인구가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한 3%밖에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네. 이 중국은 한 40%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이 굉장한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뭐냐면 국가가 근본적으로 이 농촌이라는 거를 포기하거나 이렇게 사실로 바라보지 말고 이 똑바로 눈을 뜨고 농촌 문제를 해결해 들어가면 지금 말했듯이 여태까지 우리가 낭비하고 있는 예산만 올바르게 쓰고 거기에 대해서 바른 비전과 바른 정책을 만들면 이 농촌이 살 뿐만 아니라 농촌이 살게 되면 도시가 살아요. 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 농촌에 투입되는 돈만 제대로 쓰면 차라리 그냥 지원금으로 주면 훨씬 농촌이 살아나고 이게 미래가 생길 거라고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교수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 의료, 교육, 주거, 뭐 이런 이제 돌봄 이런 기본적인 서비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 국민이 누려야 될 권리라서 그건 농촌에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네. 그 정부에서 농어촌 기본 서비스라는 정책을 해요. 근데 실제로 말만 하고 실제로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들도 농촌 주민들도 농촌에 살더라도 최소한의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예. 여기 플러스 네. 이게 플러스 소득이 실현되면은 농촌에 안 살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도시에 삽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 아프리카 피그미족이 뉴욕을 견학 갔습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데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 얘기하냐면은 젊었을 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나이 들면은 어디 조용한 시골에 가서 산다고. 시골 가가지고 낚시질 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피그미가 한 얘기가 우리 그렇게 매일 사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네. 이 도시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돈벌이하고 버느라고 그냥 정신없고 또 번 돈을 쓰느라고 정신없고 네. 전혀
삶이 아닙니다. 그런 반면에 농촌은 일정한 정도의 서비스와 소득이 있어 많은 소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네. 소득이 있으면은 훨씬 도시보다 잘 살 수 있다. 그러면 네.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처럼 전 세계의 수도권의 50% 인구가 몰래 사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처럼 또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글쎄, 그러니까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의 문제를 풀어줘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농촌을 계속 지금처럼 말하자면 사람들이 살 수 없더라게 만들어 놓고서는 서울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예를 들면 병원을 뭐 시골에다 짓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네. 예를 들면 읍과 같은 센터에다가 병원을 잘 지어 놓으면 그래가지고 이 주변에다가 그렇게 그 생활 자금을 각 가정마다 풀어주면은 그들이 그 센터에 가서 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거고, 그러면 병원도 오히려 도시에서 하는 것보다 그런 읍에 있는 병원들이 더 여러 가지로 수입도 잘 확보된다.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게 상생 구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아주 기초적인 기반을 만들 생각을 안 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엉뚱한 짓들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어느 농촌에 갔는데 사실은 그 뭐냐면 저 주변에서 쓰레기 매립을 해야지 우린 냄새나서 못 살겠다 그래서 가보면은 그 쓰레기장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사실 그 농촌 한가운데 이 집약적으로 돼지 사육 농장이요. 사육 농장을 대규모, 그 사람은 아직 도시보다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부자죠. 그러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해주는데 전부 좀 도와준다 그러면서 그 신음하는 냄새에 이 고통받는 일반 사람들은 안 해주고 그 부자들한테만 그 쓰레기 매립장 처리해주고 뭐 한다고 그렇죠. 거기다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악순환이란 말이에요. 농촌을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부농한테만 돈을 줍니다. 그런 농장. 그리고요, 어촌을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대규모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줘요. 대부분의 어민들은 가난하고 그 사람들만 혜택을 봅니다. 그 사람들한테 주는 돈을 좀 가져다가 농민들, 어민들한테 나눠줘도 기본소득으로 줘도 충분히 유지가 된다는 게 도울 선생님의 지금 얘기인 거죠. 김규님께서 농촌에 농민만 사는 게 문제입니다. 농업과 여러 산업이 조화를 이뤄야 인구가 유입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얘기합니다. 교수님, 예. 1391님, 유통과정 먼저 개선시켜야 됩니다. 고생한 농부에게 돌아가는 몫이 너무 작아요. 그 몫을 먼저 찾아줘야 됩니다. 2661님께서는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를 줄이겠다는 후보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후보는 본 적이 없죠. 삶의 질을 높여주겠다는 후보가 있으면 찍어줄 겁니다. 일단 행정수도 이전하겠다는 후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얘기 나오는데 이번 선거 때는 좀 어렵죠. 네. PN 캐롯님께서 다들 귀농해야 되나요? 얘기도 하고요. 김기덕님께서 맨날 정치 얘기만 듣다가 농촌 얘기 들으니까 좀 신선하네요. 얘기합니다. 맨날 재개발, 재건축 더 높게 짓겠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지금 주진우 라이브에서 도훈 선생님은 그러지 말고 더 넓은 곳으로 가라고 농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383님께서 산을 토막내고 깎아서 아파트 천지를 만들고는요, 산이 둘러싼 조망권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내벽에는 사계절 산수화를 그려 넣는 게 인간들입니다. 어리석기가 참. 그놈의 아파트는 얼마나 더 지어야 1가구 1주택이 되는 건지. 참.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생각해 주세요. 온갖 동식물과 터전도 동식물과 함께 살 터전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얘기합니다, 선생님. 참 훌륭한 청취자들의 아주 훌륭한 반응에 네.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20세기, 21세기를 지내오면서 아직도 모든 사유가 기껏해야 박정희 시대에 그 개발이라고 하는 1차 개년 2차 개년 해가지고 쭉 우리가 그런 개발 계획을, 그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스탈린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먼저 했던 건데, 그런 식의 이 개발의 논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담 스미스 이래의 서양의 고전 경제학부터 오늘날의 자유주의 경제학까지 전부가 그 경제학이라는 것 자체가 저분도 지금 경제학이지만 경제학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근본이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 개발로만 모든 걸 해결한다. 이거 뭐 도시의 문제가 되면 뭐라면 이거 또 건축해가지고 이건 개발하고 건축하다가 결국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거냐. 네. 지금 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수준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가 무슨 방글라데시도 아니고 콩고도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게 안정적인 거를 이미 갖춘 나라인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머리를 쓰느냐. 이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발전에 대해서 오히려 그 발전의 역방향으로 돌아갈 생각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는 심지어 우리가 여태까지 추구해왔던 문화의 방향에서도 난 카운터 컬처라는 말을 쓰는데,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역으로 한번 돌아가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동양 철학의 주역의 원리고, 모든 우리 철학에는 반자도지동이라고 하는 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상이 있는 거거든요. 예. 개발하지 말고 지금은 그 발전의 역방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조금 멈춰서 생각할 그렇죠. 때입니까? 네. 멈춰서 도시에 계속해서 고층 빌딩을 지을 게 아니라 농촌으로 눈을 돌리고 농촌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까? 교수님?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에 대한 그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 얘기들 합니다만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GDP 중심의 국내 총생산이죠. GDP 중심의 성장주의가 가지고 온 결과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성장주의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개발 독재 이래에 엄청난 이데올로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국민들이 경제 성장이 안 되면은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망하는 줄 알아요. 망하는 줄 알고 네.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더 이상 성장이 안 됩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한 점 좋을 때 우리가 10%씩 성장했어요. 네. 지금은 2% 성장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2% 성장해도 큰 다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 아직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저 기성전 성장이야. 얘기를 잘 나가다가도 뒤에 가면 경제와 성장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 얘기하냐면 성장 중독이다. 예.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이 나쁜 줄 알면서도 그걸 마시듯이 성장이라는 것이 우리 지금 코로나를 가져오고 사회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성장을 또 주장하는 성장 중독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우리는 이젠 성장이 아니라 성장 중심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회를 구성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럴 때에 핵심이 뭐냐? 농촌을 살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가능한 것이지 농촌을 빼고 도시 얘기를 가지고 대한민국 얘기를 백날 해봐야 결국은 사상 누각이다. 그런데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건 욕망인데 어디부터 잘못됐는지를 모르겠는데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하루아침에 다 이룰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생각을 멈추고 전환해야 됩니까, 선생님? 이건 어렵죠. 그거는 이제 내 노자 강의를 들어야 되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들을 바꾸기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역사를 보는 관점도 바꿔야 되고 그것이 뭐냐면 사실은 이런 모든 성장 개발 독재의 논리는 궁극적으로는 사실 전부가 기독교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독교 사상이라는 거는 항상 뭐 종말을 전제하고 천국을 향해서 어디로 모든 인간들을 어디로 데려간다는 환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보의 환상이었고 발전의 환상이었고 천국행의 전부 환상이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환상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서 그 니체가 이렇게 외치잖아요. 너희들은 대지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너희들은 대지의 아들이다. 너희들은 대지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는 그가 말하는 초인도 뭐냐면 땅 위의 초인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초인이라는 게 구름 위에 붕 떠 있는 초인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이 허황된 꿈에서 우선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국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농민 그 상대뿐만 아니라 그 어느 면 단위의 이거 이 기준을 잘 세워야겠지만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수당을 지급해서 그 기초적인 우리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리고 그들이 자생적으로 그 어떠한 실험을 해 가면서 새로운 그 어떠한 커뮤니티의 이 공동체 운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한륜이 이런 거 보면 문화적인 활동이라는 게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계 중심에 서 있어요. 네. 이 문화적으로. 그리고 정말 요새는 어디 가도 한국 사람이라면 대접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려면은 농촌 정책에 있어서도 딴 나라가 생각도 못한 기발한 정책을 가지고 이 농촌 BTS가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농촌 정책 BTS가 나와야 된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전 세계가 야,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구나 하고 존경을 하게 된다. 알겠습니다. 이거예요. 삽하고 BTS하고는 좀 안 어울리는데 박진도 교수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네. 그 아까 국민들 의식 말씀하셨는데 하루쯤 바뀌는 거 아니죠? 네. 아닌데 저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 농촌 문제 그동안 몇 번 다루셨습니까? 네, 더 다뤄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선생님. 한번 더 해야 돼. 더 해야 네, 되겠네요. 더 알아주셔야 네. 아, 물어볼 게 많았는데요. 네. 근데 농촌하고 BTS는 좀 안 어울리는데요. 네? 그거 안 어울립니다. BTS처럼 이 농촌 문제를 떠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도울 선생님, 박진도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준이었습니다. 지구를 위한 새로 고침, 습관을 바꾸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이금입니다. 해양 오염 하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코에 빨대가 꽂혀서 고통받는 바다 거북이? 온몸이 비닐로 칭칭 감긴 물고기? 바다 쓰레기 수거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원종화 대표는 우리가 이런 이미지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바다로 쓰레기가 왜 들어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거북이가 아파요? 아니면 돌고래가 아파요? 물고기가 아파요? 이게 아니라 바다는 기후변화의 키를 잡고 있어요. 이 지구의 열 평형을 위해서는 바다